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아버지였고 두 아이와 함께 매일 아침 학교에 보내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차가운 치킨 패티와 과일 통조림을 받아도 원래 학교 급식이 그런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한 후 아이들의 학부모 참관일에서 목격한 광경 때문에 그의 모든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급식실에서 본 것은 그에게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갓 지은 쌀밥, 뜨거운 국물,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아이들 식판에 가득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집에서 엄마가 차려준 밥상 같았습니다. 미국에서라면 한 달에 $150는 좋게 들 퀄리티였는데 모든 아이가 무료로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집안 형편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시스템 뒤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무료 급식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래 세대를 위해 품고 있는 진심과 사랑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미국인 아버지의 눈을 통해 발견한 한국 급식 시스템의 진짜 의미와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깨달음의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앤드류 톰슨입니다. 올해 42살이고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사무직 아버지입니다. 아내 엘리자베스와 함께 두 아이, 11살 딸 사라와 9살 아들 마이크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회사에 한국 지사로 파견되면서 가족 모두가 서울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달한 나라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완전히 다른 낯선 땅이었으니까요. 특히 아이들 교육 문제가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래도 시스템을 알고 있었는데 한국은 모든 게 새로웠거든요.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이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사소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학교 급식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경험했던 미국의 학교 점심을 생각하면 한국도 크게 다를 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미국 학교 급식에 대한 제 기억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기깽에야 치킨 패티 하나, 감자튀김 몇 개, 그리고 과일 통조림 한 컵이 전부였죠. 가끔 피자 조각이나 햄버거가 나오면 그나마 나은 날이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의 링컨 초등학교에서는 점심이 그저 배고픔을 달래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플라스틱 쟁반 위에 놓인 미지근한 음식들 대부분이 냉동 가공품이었고 영양 같은 건 별로 고려되지 않았어요. 조리라고 해봐야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정도였고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점심을 남겨서 쓰레기통이 항상 가득했고 저 역시 그런 아이 중 하나였습니다. 더욱이 미국에서는 급식비가 만만치 않은 부담이었습니다. 한 아이당 한 달에 $50에서 $80 정도 되는데 두 아이면 $150가 넘어가죠. 그것도 퀄리티는 형편없는 음식의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은 별도의 무료급식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했고 그런 아이들은 다른 식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땅콩 버터 샌드위치와 우유만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이들은 누가 무료급식을 받는지 알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점심시간이 즐거웠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시간이었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어떻게든 음식을 배에 넣고 운동장으로 나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던 학교 급식의 전부였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와 마이클이 한국 학교에 다니게 됐을 때도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이 더 많았어요. 한국 음식은 매울 텐데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을까? 김치나 된장찌개 같은 음식을 처음 접하는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제대로 먹지도 못할 텐데 그럼 영양 부족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차라리 도시락을 싸주는 게 나을까? 그런 고민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내와도 여러 번 상의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한국 음식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역시 걱정스러워했어요.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음식까지 맞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더 클 거라고 했죠. 하지만 결국 아이들이 한국 학교에 다니는 이상 급식도 한국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첫 등교날,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설렘과 불안을 동시에 안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사라는 언니답게 의젓한 척했지만 눈빛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마이클은 아직 어려서 그런지 호기심이 더 많아 보였지만 역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면서 당부했습니다. 점심이 입에 맞지 않으면 억지로 먹지 말고 선생님께 말씀드리라고요. 무엇보다 한국 친구들과 잘 지내보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첫날 집에 돌아온 아이들의 반응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라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 점심이 정말 맛있었다고, 밥도 따뜻하고 반찬도 많고 국도 진짜 맛있었다고 했어요. 마이클도 뒤따라 들어와서는 김치가 처음엔 매웠지만 계속 먹다 보니 맛있어졌다고, 내일은 뭐가 나올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를 안심시키려는 착한 마음에서 나온 말일 거라고 여겼죠.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아이들의 반응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은 오늘 점심은 뭐가 나올까라며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받아온 급식 메뉴표를 보면서 모르는 음식 이름을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맛일지 상상하며 즐거워했어요. 심지어 주말에는 학교 급식이 그립다고 하더군요. 미국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한국 음식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집에서도 김치를 달라고 하고 된장찌개를 끓여달라고 부탁하더군요. 한국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배워가는 것 같았습니다. 젓가락 사용법도 금세 익혔고 한국어 실력도 늘어갔어요. 그제야 저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 아이들이 학교 점심을 기대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피하려고만 했는데 한국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대체 한국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어떤 음식을 주고 있는 걸까? 그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드디어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학부모 참관일이었죠.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직접 볼 수 있는 날이었고 무엇보다 그 유명한 한국 학교 급식을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설렘과 호기심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학교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칭찬하는 급식이 정말 어떤 모습일지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컸어요. 참관 수업을 마치고 드디어 아이들과 함께 급식실로 향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여전히 제 머릿속은 미국식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학교 급식은 학교 급식이지 과장된 것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령 미국보다 조금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급식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급식실과도 달랐습니다. 우선 시설부터가 놀라웠어요. 마치 고급 레스토랑의 주방을 연상시키는 현대적이고 깨끗한 시설이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마감된 조리대, 최신식 조리기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모든 공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의 학교 급식실은 대부분 오래되고 낡은 시설이 많았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벽, 낡은 조리기구,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둡고 답답한 분위기였죠. 하지만 한국의 급식실은 마치 전문적인 레스토랑 같았습니다. 조리사분들도 깔끔한 흰색 유니폼을 착용하고 계셨고 위생 모자와 장갑까지 완벽하게 갖춰 입으신 모습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배식 시스템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차례대로 음식을 받는 모습, 그리고 각 배식대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담아주시는 조리사분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미리 포장된 음식을 그냥 건네주는 형태였는데 한국에서는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음식을 직접 담아주고 계셨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압도한 것은 아이들이 받아드는 식판 위의 음식들이었습니다. 윤기 나는 흰 쌀밥이 한쪽에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고 그 옆으로는 김치찌개인지 된장찌개인지 뜨거운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위로는 다양한 반찬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두부조림,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같은 반찬들이 각각 작은 칸에 정갈하게 담겨 있었고 후식으로는 제철 과일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모든 음식이 따뜻했어요. 밥은 물론이고 국물은 뜨겁게 끓고 있었고 심지어 반찬들까지도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샌드위치나 미지근한 가공식품에 익숙했던 제게는 그것만으로도 충격이었어요. 이것이 정말 학교 급식인가 싶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식판을 자세히 살펴보니 영양의 균형도 잘 맞춰져 있었습니다. 탄수화물인 밥, 단백질이 풍부한 국과 반찬, 비타민이 가득한 채소들, 그리고 후식 과일까지. 마치 영양사가 세심하게 계획한 식단 같았어요. 실제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의 학교 급식은 전문 영양사가 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고려해서 메뉴를 짜고 있더군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배식하시는 분들의 모습이었어요. 단순히 음식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음식을 담아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가 더 달라고 하면 기꺼이 더 담아주시고 맛있게 드시라고 말씀하시는 따뜻한 목소리까지.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급식 담당자들이 대부분 무표정하게 음식을 건네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전달하듯 기계적인 느낌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마치 집에서 할머니가 손자에게 밥을 차려주는 것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반응도 완전히 달랐어요.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급식을 받을 때 시큰둥하거나 심지어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었는데 한국 아이들은 밝은 표정으로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군요. 급식실 전체에 활기찬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도대체 이런 퀄리티의 급식을 제공하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까? 미국식 사고로 계산해보니 이 정도 수준이라면 최소 $5에서 $6는 좋게 할 것 같았습니다. 신선한 재료, 다양한 메뉴, 정성스러운 조리, 그리고 매일 바뀌는 구성. 미국에서라면 이런 식사를 하려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거든요. 더욱이 이 모든 것이 매일 제공된다면 한 달 비용만 해도 엄청날 것 같았어요. 제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루 $6라면 한 달에 $120, 1년이면 $1000가 넘는 금액입니다. 두 아이를 둔 제게는 결코 만만치 않은 부담이었어요. 한국 학부모들은 과연 이런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런 수준의 급식은 특별한 날에만 제공되는 건 아닐까? 그런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는 옆에 서 계신 다른 학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실례지만 이렇게 좋은 급식이면 한 달의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그분은 잠깐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무료라고요. 처음에는 제대로 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무료라고 하셨나요? 라고 다시 물었죠.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무료입니다. 모든 학생이 무료로 급식을 제공받는다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꽝 하고 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무료라니? 이 정도 퀄리티의 음식을 매일 다른 메뉴로 모든 아이들에게 무료로? 저는 당황스러워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현실인가 싶었어요. 미국에서는 학교 급식비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매달 고민합니다. 한 아이당 월 $50에서 $80 정도 되는데 두 아이면 $150가 넘어가죠. 그것도 퀄리티는 형편없는 음식에 말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이 비용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어떤 가정은 도시락을 싸주기도 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차별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급식비를 낼 수 없는 가정의 아이들은 별도의 무료 급식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하고 그런 아이들은 다른 식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땅콩 버터 샌드위치와 우유만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이들은 누가 무료 급식을 받는지 알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 그런 광경을 목격했던 기억이 있어요. 무료 급식을 받는 친구가 다른 아이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구석에서 혼자 먹던 모습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구분이 전혀 없었어요. 부모의 소득이 얼마든 집안 형편이 어떻든 모든 아이가 똑같은 식판을 받고 똑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대기업 CEO의 자녀든 일용직 노동자의 자녀든 차이가 없었어요. 모든 아이들이 같은 줄에 서서 같은 음식을 받고 같은 테이블에서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급식 시스템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철학의 표현이구나. 아이들 앞에서는 모든 차별을 없애고 똑같은 출발선에서 똑같은 기회를 주겠다는 의지의 표현 말입니다.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감탄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시스템에 대한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세계 최강국이라고 자부하는 나라에서 아이들은 제대로 된 점심 한 끼 먹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한국에서는 모든 아이가 당연한 권리처럼 이런 식사를 하고 있다니. 과연 어떤 나라가 더 선진국일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한 분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영양사 선생님이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친절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오신 학부모님인지 궁금하다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머뭇거리다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좋은 급식을 정말 무료로 제공하시는 건지 궁금하다고요. 미국에서 온 아버지라서 솔직히 믿기가 어렵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영양사 선생님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시간이 있다면 잠깐 이야기해 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기꺼이 따라 나섰고 급식실 한쪽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이번 달 급식 메뉴표와 함께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어요. 급식 조리사 아저씨, 아줌마들께 고맙다는 내용의 편지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사실 이것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시스템은 아니라고 선생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6070년대만 해도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어른들이 다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만큼은 굶기지 말자고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무게를 느꼈거든요. 영양사 선생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계신 분들, 즉 현재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 중에는 실제로 어린 시절 배고픔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셨어요. 그분들이 정치인이 되고 공무원이 되고 기업인이 되면서 한 가지만은 확실하게 하자고 약속한 거라고요. 아이들만큼은 굶지 않게 하자고 말입니다.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무상급식 시스템이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저소득층 아이들만 지원했는데 결국 모든 아이들로 확대된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굶주림 앞에서 아이들을 구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굶주림 앞에서 아이들을 구분하고 싶지 않았다. 마이너스 이 말이 제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생각해 본 적 없는 부분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만큼은 영양 걱정, 끼니 걱정을 하지 않게 하자는 거라고요. 그래야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꿈을 키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급식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이들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아이들이 모두 다른 환경에서 자라지만 적어도 학교에서만큼은 모두가 똑같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먹는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진짜 평등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시는 건지 물어봤어요. 분명 엄청난 비용이 들 텐데 말입니다. 맞다고 하시더군요. 전국적으로 보면 연간 수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요. 하지만 한국 사회는 이걸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이야말로 나라의 미래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한 나라가
미래 세대에 대해 가진 진심과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지를 선생님은 실제 통계도 들려주셨습니다. 한국 아이들의 영양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고 학습 능력도 향상되었다고 하시더군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행복해졌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을 기다리고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며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저는 사라와 마이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 점심은 뭐가 나올까 하며 기대에 찬 표정으로 학교에 가던 아이들의 모습을, 그 행복한 표정의 뒤에 이런 깊은 뜻이 숨어 있었다니. 그리고 선생님은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급식을 만드는 모든 분들이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키운다는 마음으로 일한다고요. 새벽 5시부터 출근해서 신선한 재료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시는 분들, 그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갑자기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단순히 급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것이었구나.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아이들을 향한 진심이 있었던 거구나. 이런 나라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르겠다고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은 따뜻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사라와 마이클이도 이제 한국 아이들이라고, 이 나라가 두 아이를 잘 키우도록 도울 거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저희 가족이 단순히 외국인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진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매일 수만 명의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면서도 한 명의 아이도 소외시키지 않는 시스템. 이런 게 가능한 나라가 세상에 또 있을까 싶었어요. 영양사 선생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저는 다시 급식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그 공간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단순히 음식을 만들고 배식하는 곳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마음과 의지가 구현되는 특별한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조리사분들이 땀을 흘리며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새롭게 보였어요. 그분들은 단순히 일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요리하고 계셨던 거죠. 매일 새벽 5시부터 출근해서 신선한 재료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드시는 그 수고로움 뒤에는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보자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 조리사 아주머니께서 김치찌개를 끓이시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큰 솥에 끓고 있는 찌개를 나무 주걱으로 저으시면서 간을 보시고 부족한 재료를 더 넣으시는 모습이 마치 집에서 자식들을 위해 밥을 짓는 어머니 같았어요. 실제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많은 조리사분들이 이곳에서 일하는 이유가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문득 제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자랄 때 학교 급식은 그저 참아야 하는 것이었어요. 맛없는 음식을 어떻게든 배에 넣고 버티는 시간이었죠. 많은 아이들이 점심을 건드리지도 않고 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저 역시 그런 아이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다녔던 링컨 초등학교의 급식실을 떠올려 보니 지금 한국의 급식실과는 정말 천지 차이였어요. 낡고 어두운 시설, 무표정한 급식 담당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시큰둥한 반응. 아무도 급식에 대해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럴 이유도 없었죠. 하지만 그때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원래 학교 급식이 그런 거 아닌가 하고 체념했죠. 부모님도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고 사회 전체가 그런 분위기였으니까요. 아이들의 점심은 그냥 해결해야 하는 문제 정도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마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점심이 문제가 아니라 기회가 되고 있었어요. 영양을 공급하는 기회, 문화를 전수하는 기회, 평등을 실현하는 기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표현하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식실 벽에 붙어있는 문구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며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짧은 문장에서 저는 한국 사회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구호가 아니라 진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정치인들, 제도를 설계하고 실행한 공무원들, 메뉴를 개발하고 영양을 계산한 영양사들, 그리고 매일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드는 조리사들. 그 모든 과정에서 한 가지 목표만 있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자. 저는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저는 한국을 어떻게 생각했던가요?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개발도상국 정도로 여겼어요.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아직 서구 선진국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문화적으로도 서구 문명에 비해 뒤처진다고 여겼고 사회 시스템도 미국이나 유럽보다 덜 발달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완전히 틀렸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특히 가장 약한 존재인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평가되는 것이었어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국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미국은 세계 최강 대국이라고 자부하지만 아이들의 점심 한 끼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고 있어요. 2023년 통계를 보면 미국에서 약 1200만 명의 아이들이 식품 불안정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즉, 언제 어디서 다음 끼니를 해결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수많은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급식비를 내지 못해 굶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교에서는 급식비를 못 낸 아이의 점심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빵 한 조각만 주는 일도 있었어요. 아이가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그런 현실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가 진정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보장받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여겨지죠. 이런 사회, 이런 마음이야말로 진정으로 성숙한 문명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문득 미국에 있는 제 친구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나라인지, 그리고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는지를 깨달았거든요. 급식실에서 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 이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의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사회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또 다른 아이들을 위해 같은 마음을 베풀겠죠. 그렇게 한국 사회는 세대를 이어가며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전해가고 있었던 거구나. 저는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것이었어요. 사라와 마이클이 이런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한국의 따뜻한 마음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이들은 단순히 한국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사랑을 먹으며 자라고 있었던 거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저는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품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발전인지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대신 그 자리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감사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급식실에서 나와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복도였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벽에 붙어있는 아이들의 그림, 교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복도를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밝은 표정. 이 모든 것이 한국 사회의 따뜻한 마음 덕분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라와 마이클을 찾아 각자의 교실로 갔습니다. 사라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고, 마이클은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두 아이 모두 한국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한국 사회가 가진 포용력 때문이었구나.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오늘 경험한 일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아침에 급식실에 들어갔을 때의 충격, 무료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당황스러움,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한국 사회의 진심.
모든 것이 제게는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었어요. 사라가 제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오늘 급식 어땠냐고요? 정말 맛있었는지, 미국 음식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단순히 음식이 맛있었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본 것은 음식 그 이상이었거든요.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웠다고. 한국의 급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식사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받는 그 따뜻한 밥 한 끼에는 한국의 모든 어른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설명해 줬어요. 아이들은 조금 어리둥절해했지만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건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마이클이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을 정말 좋아하는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렇다고. 한국 사람들은 모든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진짜 한국 아이들이 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급식실에서 본 광경, 영양사 선생님과의 대화, 그리고 제가 느낀 충격과 감동을 엘리자베스도 놀라워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죠.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에 대해서요. 엘리자베스는 이제야 왜 아이들이 그렇게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하는지 알겠다고 했어요. 단순히 공부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으러 가는 거였구나. 그리고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한국을 진짜 우리 집으로 생각하자고요. 단순히 몇 년 머물다 갈 곳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뿌리를 내리고 살 곳으로 말입니다. 이런 따뜻한 사회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행운이 어디 있을까요? 다음 날부터 제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한국 동료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했고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이 나라의 일원이 되고 싶었거든요.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한국의 여러 곳을 다니며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보고 한국의 역사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이들도 점점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가며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한 것은 제 마음가짐이었어요. 이제는 한국의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나라의 일처럼 느껴졌고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을 때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특히 한국의 교육 정책이나 복지 정책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면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어요. 몇 달 후 저는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 본사에서 온 임원들에게 한국 지사의 현황을 보고하는 자리였어요. 그때 저는 단순히 업무 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교육 시스템과 급식 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미국 임원들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지,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그리고 실제 효과는 어떤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단순히 정책적인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요. 그날 프레젠테이션 후 몇몇 임원들이 따로 와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어요. 그중 한 명은 자신도 두 아이를 둔 아버지라면서 미국도 한국의 사례를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급식비 때문에 고민하는 미국 부모들의 현실을 생각하면 한국의 시스템이 정말 부럽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는 한국을 알리는 사람이 되었구나. 한국의 좋은 점을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를.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다른 면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급식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교육지원, 노인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얼마나 앞서가는지 알게 되었어요. 모든 것의 중심에는 같은 철학이 있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을 배려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자는 마음이요. 그리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야말로 제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곳에서 자란 사라와 마이클은 단순히 두 개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는 아이가 아니라 두 개 나라의 장점을 모두 가진 글로벌 시민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한국에서 배운 따뜻한 마음을 평생 간직하고 살아갈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 사회 전체가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 이런 가치들이 아이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밑바탕이 될지 생각만 해도 벅찼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편견과 잘못된 인식들을 모두 버리고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채로 말이에요. 가장 먼저 변화한 것은 제 일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 가는 길이 완전히 새롭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단순히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일상적인 일이었다면 이제는 한국 사회의 따뜻한 품에 아이들을 맡기는 특별한 의식 같았습니다. 학교 앞에서 아이들과 헤어질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오늘도 우리 아이들을 잘 돌봐달라고, 그리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고요. 사라와 마이클도 이제는 더욱 밝은 표정으로 학교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제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한국 동료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했고,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각 요리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질문하곤 했습니다. 김치에 대해 물어봤더니 한 동료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김치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한국인의 지혜가 담긴 발효식품이라고 했습니다.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조상들이 개발한 저장 기술이며 동시에 건강을 지키는 약선 음식이기도 하다고 하더군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아이들이 매일 학교에서 먹는 김치 하나에도 이런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한국의 여러 곳을 탐방하며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경복궁에서 조선시대의 역사를 배우고, 인사동에서 전통 공예품을 구경하고, 남대문 시장에서 다양한 음식을 맛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이들도 점점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가며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전통시장에서의 경험이었어요. 시장 아주머니들이 사라와 마이클을 보시고는 한국말로 말을 걸어주시고 과일도 하나씩 더 주시는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그 마음이 고마웠어요. 그런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급식 시스템에서 보았던 그 따뜻함이 사회 전반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요. 길에서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는 어른들, 지하철에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문화,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마음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미국 본사에 보고서를 제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지사의 성과와 함께 한국에서 배운 것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적었어요. 특히 한국의 사회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인간적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급식 시스템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교통 시스템, 디지털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사회 구성원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본사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몇몇 임원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특히 급식 시스템에 대해서는 미국 내 여러 주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인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반응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의 좋은 점들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도 깨달았어요. 아이들의 변화도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사라는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한국 친구들과 더 깊은 우정을 쌓아갔고, 마이클은 한국 문화에 대해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했어요. 두 아이 모두 이제는 자신들을 한국계 미국인이 아니라 그냥 한국 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사라가 제게 물어봤습니다. 아빠는 언제까지 한국에 있을 거냐고요. 혹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니냐고 걱정하더군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우리 집이라고,
여기서 계속 살 거라고요. 실제로 저희 부부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래는 몇 년 후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영구히 정착하기로 했어요. 회사에서 도움케이 허락해 주었고 오히려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한국어 공부도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회화 정도만 배우려고 했는데 이제는 한국 문학 작품도 읽고 싶어졌어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한국어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어에는 정이라는 독특한 개념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단순한 사랑이나 친근함을 넘어서는 끈끈한 유대감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무릎을 쳤어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느낀 그 따뜻함의 정체가 급식실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조리사분들의 마음, 영양사 선생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그리고 일상에서 만나는 한국 사람들의 배려. 이 모든 것이 정이라는 문화에서 나온 것이었구나. 그리고 그 정이야말로 한국 사회를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었던 거죠.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야말로 제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곳에서 자란 사라와 마이클은 단순히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아이가 아니라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진 진정한 글로벌 시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은 한국에서 배운 정의 문화를 평생 간직하고 살아갈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사회 전체가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자산이 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단순히 거주지가 한국인 외국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의 가치를 믿는 진짜 한국인이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런 변화를 가능하게 해준 한국 사회에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앤드류의 아이들은 지금도 매일 점심시간을 기다립니다. 학교 앱에 올라온 메뉴 사진을 보며 오늘은 뭐가 나올까 설레는 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라는 이제 12살이 되었고 마이클은 10살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자신들을 한국 아이라고 당당하게 소개합니다. 한국의 급식실은 단순히 밥을 짓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평등, 그리고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또 하나의 교실이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출근해서 신선한 재료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드는 조리사들, 아이들의 영양을 세심하게 계획하는 영양사들,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사회 전체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사랑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지켜본 한 외국인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존경과 자부심이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앤드류는 이제 한국을 진정한 고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미국 본사에서 몇 번이나 복귀를 제안했지만 그때마다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가족 모두에게 더 큰 행복을 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문화대사 역할을 자처하며 한국의 우수한 시스템들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 급식 정책에 대해서는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제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무상급식 시스템을 소개할 때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단순한 정책 설명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감동을 바탕으로 한 진심 어린 이야기였기에 더욱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그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여전히 서구 중심적 사고에 갇혀 있었고 한국을 경제적으로는 발전했지만 사회적으로는 아직 부족한 나라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나라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의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깨달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를 통해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한국 급식에 대한 포스트는 수십만 명이 공유했고 해외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미국의 한 주 정부에서 실제로 한국의 급식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연락해온 일이었습니다.
앤드류는 기꺼이 통역과 안내를 자원했고 미국 교육 관계자들이 한국의 급식실을 견학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앤드류가 처음 느꼈던 충격과 똑같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급식실을 둘러보고 무료라는 말을 듣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중 한 명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국의 아이들도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그날 저녁 앤드류는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라와 마이클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라는 학교에서 한국 문화 소개 발표를 했고 마이클은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서 한국의 좋은 점들을 자랑하곤 합니다. 두 아이가 자랑하는 것은 단순히 K-팝이나 한식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따뜻함,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사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치들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을 보며 앤드류는 한국에서의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앤드류와 같은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을 단순히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로만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진정한 인간적 가치를 실현하는 나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남자의 이야기였지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의 소중한 가치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눈을 통해 본 한국의 모습은 우리에게 새로운 자부심과 감사함을 일깨워 줍니다. 한국의 무상급식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무료로 음식을 제공한다는 점 때문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마음, 즉 모든 아이들을 평등하게 대하고 사회 전체가 함께 키워나간다는 정신이 진정한 가치인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해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합의와 지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한국이 이를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을 향한 사회 전체의 사랑과 미래에 대한 투자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이런 가치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전 세계 아이들이 더 행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이런 소중한 가치들을 더욱 아끼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지길 원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넘버원 코리아 채널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